자, 이번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책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하면서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0쪽 물권적 청구권. 먼저 1번 의 보도록 하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실현이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당하거나요,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방해자에게 방해, 배제, 방해하지 마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세 종류에 있어요. 세 종류. 그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옆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물권적 청구권에는 첫째요, 반환 청구. 두 번째요,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요,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세트 메뉴다. 세트 메뉴.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를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 자, 이 사례를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례 2번, 세 번째는요, 사례 3번. 세 가지 사례요. 자, 시험도 이 사례하고 접목을 시켜서 출제를 빈번하게 해내고 있어요. 자, 먼저 사례 1번은요, 갑이 땅 소유자,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그런데 이 토지 소유권 위에 무단으로 을이 침범을 했어요. 무단으로 여기다가 무허가 건물을 세워버렸어요. 누가요? 을이. 그리고는 그 건물을요, 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에게, 세입자 병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 일부는요, 일부는 을이 쓰고요, 일부는 병이 쓰고 있는 상황, 이렇게요. 그래서 한 집에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주인, 그 다음 세입자. 근데 을이 이 땅을 임대를 얻은 게 아니라 무단으로 이 건물을 세운 거라고요. 무단신축이라고 그래요. 무단신축.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다라는 거는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권리도 없이요.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중이다. 여기는 주인. 여기는 세입자. 그러면 이 건물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침범된 거니까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이 소유권을 방해하고 침범하는 놈, 그 놈을 상대로 뭐라고요? 방해하지 마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소유권을 네가 침범하고 있지 않느냐. 뭘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 당신 건물 지어서 내 땅 점유하고 있잖아. 이만큼을. 따라서 내 토지를 뭐 해달라고요? 나한테 가지고 와. 반환하란 말이야. 반환. 토지를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건물주 을에게. 당신 말이야, 내 땅에 무단으로 지었잖아. 땅 내놔, 땅 내놔. 왜? 내 소유권이 이거 내 거야. 그 다음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저 건물 주인 을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건물 철거하란 말이야. 건물 부시란 말이야. 부셔. 철거시켜. 철거. 그 권리를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요. 나가라고. 나가. 너 건물에서 비워줘. 나가라고요. 퇴거 청구요. 퇴거 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느냐. 을에게.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주의할 점. 철거는 돼요. 철거. 왜? 부셔야지. 이거 부셔 놓어.
내 땅이잖아.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부셔. 철거시키는 거는 되는데 퇴거라는 건 뭐죠? 비워달라는 거죠. 비워달라는 거. 이 비워달라는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 을이요. 을이 건물주가 이 세입자가 계약 끝났을 때 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애가 안 나가. 그때 누가요? 건물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끝났으니까 비워달라고 하는 걸. 이걸 퇴거 청구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지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요? 집주인에게 나가라고요?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19에도 기출문제, 27에도 기출문제. 이거 체킹 2번 하자고요. 따라서 땅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집주인한테 땅 달라고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거하고 철거해라 이거는 가능한데 퇴거 이 작업은 할 수 없다. 퇴거는. 왜? 그 퇴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하는 걸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언제? 계약 끝났을 때 비워달라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저 건물을 때려 부수려고요. 때려 부수려고 철거 소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네. 세입자가. 그럼 철거를 청구하려면 철거 청구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저 토지 소유 건물 세입자에게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네가 비워줘야. 네가 집을 비워야 이거를 철거 작업이 되니까 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가라. 나가라는 청구는 얘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는 판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철거는 얘한테 하는 거야. 철거는 얘한테. 을에게. 집주인에게. 근데 주인에게 뭐 해달라고요? 퇴거하라고. 이 작업은 안 된다. 이 작업은. 그 거꾸로요.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요? 세입자 병에게. 병에게 하는 거는 된다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미묘하죠? 아주 미묘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땅 달라고, 그 다음 철거해달라고. 반환하란 말이야, 반환. 건물을 어떻게 하고요? 이거 철거하란 말이야. 철거, 제거. 철거시켜. 왜? 내 땅을 네가 무단으로 침범했잖아. 그 다음 사례 2번은요.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부터는 을의 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의 땅. 여기가 경계. 아, 근데 을이 여기를 흙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여기다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흙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해서 갑이 보니까 여기 자기 집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게 완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너무 심해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가기만 하면 조마조마한 거지. 이거 겨울 되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 염려. 염려라는 건 뭐야? 아직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질 것 같아. 그때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붕괴될 염려가 있더라. 그러면 이 소유자가 이 방해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무너지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예방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방조치요. 이것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들어가요. 그 물권적 청구권에는 세 가지 세트 메뉴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세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땅 돌려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요? 반환 청구. 건물 철거해달라고요. 철거시켜 이거. 왜? 내 땅 침범했으니까 건물 부시라고. 철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요. 그 다음 붕괴될 염려가 있으면 무슨 청구요? 예방조치를 청구하죠.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몽땅 포괄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3종 세트다. 3종 세트.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두시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소유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소유자 같은 물권자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지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땅을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명의를 땅의 명의를 사위가 장모님 앞으로 이렇게 장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놨어요. 왜요? 세금을 덜 내려고. 이쪽을 명의 신탁자라고 그래요. 신탁자. 그럼 땅 명의는 장모 앞으로 돼 있죠. 이 장모님을 명의 수탁자라고 불러요. 수탁자. 근데 이 땅을 명의만 여기로 돼 있죠. 실권리자는 이쪽이죠. 실권리자는. 근데 등기부상으로요. 등기부를 떼면 누가 앞으로요? 수탁자. 장모 앞으로 나와. 수탁자 앞으로. 등기부는 그죠? 실권리자는 누굽니까? 사위권이요. 이때 이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침범을 했다. 이렇게 A가 여기 침범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면 이놈이 동네 양아치가 얘가 침범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건물 철거시켜라 라는 거를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권리 행사를.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주체문이다. 주체.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누가 하는 거냐? 주체죠. 주체. 바로 소유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명의 신탁이 되었을 때는 땅 소유자가 누구냐? 신탁자냐 수탁자냐 이거죠. 우리 대법원은요. 나중에 뒤에서 특별법에서 이걸 보시게 될 텐데 명의 신탁이 되면 대외적으로요.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수탁자입니다. 왜? 등기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등기가. 따라서 수탁자인 장모님이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신탁자가 철거해달라 이런 권리는 행사 못하더라.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인데 그 소유자가 바로 대외적인 소유자, 수탁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신탁자가 직접 철거해라 이거는 권리 행사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 3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해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내 물권을 방해하는 사람한테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누구한테요? 방해한 놈한테. 방해자에게. 내 물건을 뭐한 놈? 방해한 놈. 이놈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해라, 치워라, 예방조치해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죠. 3종 세트죠. 3종 세트. 3종에는 3가지가 다 들어가요. 반환 청구를 해도 되죠. 방해 제거를 청구해도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청구를? 예방 청구를 해도 되죠.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이 물권자라는 개념에는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소유자만 들어가나요? 점유자도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자라는 개념 속에는 그래서 점유권을요. 내 점유권을 침범했다. 내 점유권을. 내가 점유하는 권리를 침범했다. 그러면 첫째는 뭘로요? 점유권에 기해서.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한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점유권을 누군가가 침범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내 점유물을 달라고. 반환하란 말이야. 반환하란 말이야.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우리 뒤에 민법 204조에 나오지만 1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몇 년? 1년 이내에. 민법 204조에 나와. 204조에. 그래서 점유권을 뺏기면 점유권을 침탈했으면 점유권에 기해서 달라고 하면 되어요. 반대로요. 소유권을 침범하면 내 소유권을 침범했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하고 달리요.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 점에서 또 달라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뺏긴 사람은 영원히 권리 행사에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 점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꼭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전세권을 침범하면 내 전세권을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되죠?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행사하면 되는 거죠. 뭐에 기한 거?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유념할 거는요, 이렇게 유념할 게 있는데, 저당권을 침범했다. 네. 저당권을 누가 침범했어? 저당권을. 그럼 저당권은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구조예요. 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A, 땅 주인, B는 은행. 은행이 이 땅을 담보로 잡고 돈 5억을 빌려줬다. 여기 저당권자. 여기는 땅 소유자. 담보는 이 땅입니다. 이 토지요. 근데 이 토지를 동네 양아치가 불법으로 침범을 했다. 이렇게. 얘가 C가 불법으로 침범을 했다 해볼까요? 얘가 침범했다. 그럼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해요. 땅 내놔. 이 땅 내놔. 내 거니까 땅 내놔 할 사람은 누구죠? 소유자가 달라고 그래야 되지. 저당권자가 이 땅 내놓으라고? 이런 권리는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소유자니까 내 소유물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왜 안 될까요? 저당권이라는 거는 속성상 이 땅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땅을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죠. 반환해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 속성상 점유를 하지 않잖아 네가. 그거는 소유자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단 저당권자도 물권이니까 이걸 뭐 해달라고요? 방해 제거해달라고. 제거나 예방해달라 이런 청구는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뭐만 한대요? 반환 청구만 저당권자 은행이 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 점유권이 없잖아 네가.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기회 뭐 해달라고요?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반환 청구 너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은행은 점유권 없는 거잖아. 점유 안 하니까. 네가 점유해? 안 하잖아. 점유를 안 하니까 달라고요. 네가 달라고. 은행이 네 와서 딱 내놓으라고. 뭘 내놓으라고 그래? 소유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자한테는 뭐가 없어요? 저당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별표. 뒤에 보시면 지역권도 똑같아요. 지역권도. 우리 지역권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생략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유치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유치권도요. 이걸 누가 침범했어.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되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다 되는데 얘는 되는데 얘는 또 왜 안 돼? 유치권은 왜 안 되냐.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뭐가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법 규정이 없어. 법 규정이. 그래서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자고요. 두 개를.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물권자 중에서 두 분이 누구냐? 저당권이라는 애하고 유치권 요 두 놈한테는 뭐가 인정한대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꼭 기억을 해 두시자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저당권은 왜 안 되는데? 점유 안 하잖아. 너는 왜 안 돼? 유치권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면 권리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물권법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왜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정해진 것만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유치권으로 할 수 없다는 뜻. 자, 이 논의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점유권도 되고 전세권도 돼요. 물권만 있으면 돼요. 물권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방해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방해자를. 이때 방해자가 누구인지 한번 잠깐 생각 한번 해볼까요? A 골프채를 B가 훔쳐갔어요. 이놈이 도둑이야. 도둑. 그럼 얘가 골프채 가지고 있으면 얘가 그 골프채 찾아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얘는 누구한테요? 저 도둑놈한테 골프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하면 되죠. 돌려달라고. 뭘로? 소유권으로. 소유권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 도둑놈의 새끼가 이 골프채를 도둑놈이 잘 보세요. 회사 직원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한테요.
직원 집에다 이걸 갖다 놨어요. 직원 집에다가. 여기는 사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이 직원을 뭐라고 하느냐? 보조자라고 그래요. 보조자. 이 점유 보조자. 사장님은 점유주, 여기는 보조자. 그럼 이 골프채 주인은 누구한테 골프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골프채 가지고 와. 누구한테요? 직원에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사장님, 점유주에게 해야 되지. 보조자. 보조자인 직원에게는 돌려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조자에게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 이런 얘기 할 권리가 없다. 왜? 얘가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골프채는 얘가 점유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장님이 골프채를요. 골프채를 잘 보세요. D한테요. D한테 골프채를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면 이 골프채는 현재 누구 손에 있느냐? D 손에 있죠. 그럼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그럴까요? 골프채를 현재 점유하는 놈. 그 놈이 누구예요? B가 아니라 D죠. 바로 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현재 점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지. 종전에 점유했던 놈 이놈한테 하면 안 된다. 얘는 과거의 점유자. 얘는 과거의 점유자. 얘는 현재 점유자. 얘한테 해야 된다.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물건을 뭐하는 놈?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얘처럼 누구요? 과거 점유자. 얘한테 하면 안 된다. 직원한테 해도 안 되고. 그럼 쌤, 얘가 골프채를요. D의 집에다가 갖다 맡겨놨다. 보관을 시켰어요. 보관. 얘는 그럼 직접 점유자. 얘는 직접 점유자. 얘는 간접 점유자라고 그러죠. 갖다 맡겨놨어. 그러면 둘 다 돼. 둘 다 이럴 때는. 갖다 맡겨놓으면. 이건 양도를 한 거죠. 팔아먹었을 때는 얘한테만 되는 거죠. 현재 점유자. 얘는 종전 점유자. 얘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뭐 했을 때? 맡겨놨다. 보관시켰어요. 이 집에다가. 그러면 얘는 직접 점유자. 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게 두 놈 다 되는 거. 두 놈 다. 그 골프채 내 거니까 가져와. 가지고 와. 좋게 말할 때 누구한테? 얘한테 다 된다. 얘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얘는 간접 점유.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방해자인데 그때 방해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냐? 현재 점유자를 말한다. 현재. 현재 그 물건을 뭐하는 놈? 점유하는 놈. 현재 점유자를 지칭하는 거고 이 점유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들어간다. 이게 바뀌어 있어. 이쪽이 직접 점유자, 여기는 간접 점유자. 두 사람 다 상대방이다. 그래서 점유자 할 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도 되고요. 누구도 돼요? 간접 점유. 두 분 다 돼요. 두 분 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면 꽝이다. 보조자를 상대방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왜? 이건 직원 게 아니라 주인 거잖아. 보조자는 안 된다고. 보조자. 과거 점유자는 돼? 안 돼? 안 돼. 과거 점유자도 안 되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현재 점유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큰 틀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물권적 워낙 여기가 포괄적이라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요. 심화학습에서 또 할 거야. 또. 자,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세트 메뉴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물권자가 해.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는 놈. 그 방해자가 누구야? 이놈이야. 현재 점유자라고. 그 점유자 속에 누가 들어가? 직접 골프채 보관하는 놈, 간접 점유자 두 놈 다 들어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보조자. 이 직원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얘는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쪽이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세 번째니까 이거 네 번째.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네 번째죠. 점유권을 뺏기면 무슨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권을 뺏기면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이름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앞에다가. 그 다음에 전세권을 뺏기면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런데 다섯 번째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놈이 두 놈 있어. 그래서 이번 기본 단계에서는 5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나머지 논의는 심화학습에서 차곡차곡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책의 밑줄 한번 거볼까요? 181페이지. 쌍괄호 3번. 위에서 5째 줄에 민법 규정 볼까요? 1.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역권과 저당권의 별표.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목적물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의 별 2개요. 반환 청구가 왜 안 되는데? 점유하지 않잖아. 세 번째, 유치권하고 질권은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그래서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된다. 거기에 또 별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 왜 안 된다? 법에 규정이 없다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법적 성질하고 성립요건 뒤에 있는 논의는 심화 강의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물권법 총론의 세 번째 주제인 물권의 효력까지 됐어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 이제 물권법 총론의 네 번째 주제죠. 물권 변동에 대해서 만나보실 차례. 자, 이 변동이 2문제 내지 3문항 정도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량도요 굉장히 방대해요. 잡동사니들도 많이 끼어 있고, 그래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결하게 틀을 체계를 딱 잡아드리면, 자, 물권의 변동이다 할 때 물권 변동은, 변동이라는 개념은 물권이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민총에서 했잖아요. 권리가 변동한다라는 개념 속에는 권리가 생겨서, 변해서, 소멸하는 거를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물권의 변동도 똑같아요. 물권이 뭐 하는 거? 생겨서, 변경되고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 세 단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권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변동. 그럼 이 단어를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득실변경.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축약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럼 물권의 변동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물권의 변동은요, 크게 말하면 이렇게 나눠져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뭘로요? 동산의 물권 변동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내가 아파트 샀어. 그럼 뭐 해야 돼? 등기해야만 내 아파트가 되지. 근데 이번에는요, 내가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어. 옷을 50만 원짜리 옷을 쇼핑몰에서 주문했어. 그럼 그 옷은 내 옷이 언제 되죠? 결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요? 옷이 나한테 배달이 돼서 인도가 될 때. 동산은 언제 내 옷이 돼? 인도를 해야만 내 거가 되는 거야. 인도. 그래서 물권 변동할 때는 그 물권 변동이 판이 구조가 카테고리가 2개로 나눠지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또 하나는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이게 크게 카테고리가 2개로 판이 쪼개지는 거예요. 판 갈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개사에서는 동산 물권 변동은 거의 출제가 안 돼. 이 부분은. 왜? 부동산 중개업자가 동산을 거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서 터치만 하고 주로 어디를요? 부동산 물권 변동만 주로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게 틀이 짜여지느냐? 그 물권의 변동을요, 크게 자리를 세우면, 여기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판을 짜드리면 딱 3가지로 카테고리를 딱 세울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물권 변동이 아주 쉬워요. 물권이 변동한다 할 때 이 물권의 변동은 몇 가지로? 3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 잡동사니는 빼는 거야. 왜? 줄이셔야 돼. 줄이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 말씀 드려요. 첫 번째 주제는요,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권을 거래로 가져오려면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꾸로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안 해도. 언제? 상속받았어. 아버지 부동산을, 아파트를 내가 상속받았다. 이럴 때는 등기 안 해도 나한테 소유권이 와버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게 있고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놈이 있고, 거꾸로요. 등기를 불필요로 하는 게 있어. 불필요로 하는 거. 예, 시험은 이쪽에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거, 불필요로 하는 거.
등기를 필요로 할 때는 민법 몇 조냐면 186조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몇 조가 187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186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187조 이쪽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원칙하고 공신원칙에서 한 문제,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세 번째요. 나머지 세 번째 주제는 부동산 물건 거래할 때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잡동사니들이 쭉 등장을 하게 돼요. 이쪽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등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중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다 이런 뜻.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 중간자 등기를 생략했다.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 가등기. 그 다음 무효 등기.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요. 등기의 유용. 그 다음 등기의 추정력. 기타 등등에서 기타 등등 이 등기에 대해서는 복잡다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등기법에서는 2차 과목인 등기법은 요거죠. 요 등기제도만 가지고 1년을 주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법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요 부분은 등기법에서 상세하게 강의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시되 단 이쪽까지 터치를 하면 민법에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심화학습에서 심화 강의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공시원칙하고 공신원칙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등기를 필요로 하느냐 불필요하냐 이 부분 두 부분만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원칙 그리고 공신원칙에 대한 논의를 보도록 하죠. 공시라는 거는 뭐죠? 알릴 시자입니다. 알릴 시. 공적으로 알리겠다. 뭐를 알려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등기로 알려. 등기로. 동산을 거래할 때는요. 점유, 점유를 넘겨줘. 이걸 공시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시. 알려. 공시가 무슨 뜻? 외부로 알려라. 외부로 알리라고 알려. 뭘 알리는데? 물건이요. 물건이 바뀌는 걸 알려줘. 소유권이 생길 때도 알리고 바뀔 때도 알려주고 없어질 때도 알려줘. 그럼 소유권만 아니야. 전세권도 저당권도 똑같아. 전세권이 생길 때도 등기하고 변경될 때도 등기하고 없어질 때도 등기하란 말이야. 이걸 공시원칙이라고 그래. 공시원칙. 알리라고. 그러면 수목은요. 수목은 명인 방법을 해놓으면 소유권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편말을 붙이잖아요. 편말. 강호동에서 뽕순이 거로 소유권 바뀌는 거를 명인 방법으로도 알리는 수가 있어요. 이 공시 방법은 꼭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는 인도로 알리고 수목은 뭘로 알려? 수목은 명인 방법으로.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등록을 해서 소유권이 변화를 알려주죠. 이걸 공시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공시원칙은 법리적으로 두 가지 공시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A 땅을 매수자 B가 매매로 땅을 인수할 때 두 가지 법리가 있는데 하나는 매매계약 합의만 하면 땅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와버려요. 이렇게 이해하는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를 의사주의라고 해요. 의사주의. 따라서 의사주의는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 이쪽에 와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 민법은 합의만으로 안 되고요. 매매했다는 합의에다가 별도로 어떤 방법?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를 여기다 해줘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이런 주의를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해요.
왜 형식이라고 붙였어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려니까. 그래야 당신이 저 물건, 저 땅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는 무슨 주의요? 의사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우리 민법은 현재 무슨 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를 우리 민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꼭 뭐를 하세요? 등기를 하시고, 동산을 살 때는 그럼 뭘 하죠? 인도를 하면 되죠. 인도를. 쌤, 그러면 수목을 샀어. 내 수목 청구를 샀다. 그럼 뭐를 한다? 그러면 명인 방법을 하면 되지. 명인 방법. 그걸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 원칙이 우리 물권법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다. 형식주의 원칙을 여기다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아니다. 왜? 등기를 꽂으시오. 등기를. 이 원칙을 무슨 원칙? 공시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공시원칙을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시도록 하죠. 187페이지. 공시원칙의 방과로 1번 의의 물권의 존재와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입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의사주의, 두 번째는 형식주의.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형식주의의 별 두 개요. 형식주의는 의의 합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까지 갖춰야죠. 공시방법,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수목은 뭐를요? 명인방법까지 갖춰라. 그래야 물건이 나한테 넘어오더라. 이 원칙을 무슨 주의? 형식주의 원칙. 다음 공신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라는 거는 알리는 거고요. 공시는 공적인 신뢰예요. 신뢰를 줄 수 있겠니 없겠니 이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어 등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공신력의 문제. 자, 이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아주 용이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사례에 대해서. A가 땅을 이렇게요. 여기 1000평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때 B라는 동생이요. A 동생이 저 땅을 탐내서 이 형님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 땅을 탐내서 어떻게 했냐면 서류 조작을 해버렸어요. 서류를 조작한 다음 이 땅의 등기를 누가 앞으로?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조작한 거예요. 매매로 가져온 게 아니라 조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동생 앞으로 꽂았어요. 그럼 등기를 가져오게 된 법적인 원인이, 법률적인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원인이 전혀 없죠. 없는데 뭐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어요. 이때 이 동생이 이걸 조작한 이유는 C한테 팔으려고 그런 거죠.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땅을 매각을 했다. 이렇게 매각을. 그때 제3자는요. 뭐를 믿게 돼요? 이 등기된 걸 믿고요. 이 등기된 걸 믿고 땅을 인수하게 되죠. 이때 C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고 그랬죠. 건물을 짓고 있는 중 이렇게. 땅 인수했죠. 건물 짓는 중입니다. C가 이렇게요. 근데 외국에 나가 있더니 큰형이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이제 나도 전원주택을 짓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어. 이래서 땅을 가봤더니 웬걸 누가요? C가 집 짓고 살고 있네. 그래서 A는 불이 나게 사실관계를 추적을 쭉 해보니 이 자금은 동생이 이렇게 서류 조작을 해서 등기를 뺏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형님이 이 땅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그래서 이 등기가 법적으로 원인 무효라는 거. 원인 무효라는 거를 이 형님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 가짜 등기라, 가짜 등기. 왜? 서류 조작돼서 원인 무효라니까. 이걸 입증해내면 이 등기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부인돼요. 왜요? 원인 무효니까. 원인이 없는 거잖아. 원인 없는 거잖아. 매매, 무슨 매매야 이거 다 가짜인데. 서류 가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등기가 무효 등기로 판명이 나게 되고, 이 등기가 무효로. 그럼 큰형님은 이 등기를, 이게 무효, 가짜 등기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이 땅을요.
말소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기해서 큰형님은 이 등기를 말소 작업을 한다. 말소. 말소하란 말이야 이거. 왜? 내 소유권을 당신이 방해했잖아. 당신.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말소 청구. 왜? 내가 소유자고 이거 무효잖아. 무효. 내 소유권 네가 방해한 거죠. 방해한 거 치워. 이거 치워. 그때 얘가 말소하려면 누구 것까지요? 이 C, 제3자 등기까지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소할 때 이 제3자가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뭐라고요? 나는 이게 무효인 거를요. 무효인 거를 몰랐다니까. 나 몰랐어. 뭐를 몰랐는데? 이게 무효 등기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서류 조작된 거를. 조작된 거를 난 몰랐다니까. 그건 난 선이야, 선이. 이때 이 무효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부실 등기라고 그러죠. 부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이 땅 소유권을 갖느냐 뺏기느냐 얘한테 이 문제가 남아요. 이때 우리 민법은 이 부실 등기, 무효 등기를 믿은 제3자를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실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신력을 주지 않아요. 공신력을. 이걸 믿었어도. 그리고 얘가 선이었어도, 소유는 선이었어도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이 문제가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고 판명이 나면, 부실 등기라고 판명이 났다. 왜? 가짜라. 서류가 조작돼서 가짜라고 판명이 나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이 제3자가 심지어 뭐래도 선이라도 얘가 소유권을 못 갖고 뺏긴다. 얘한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A는요? A는 소유자니까. A는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도 말소하고 C의 등기도 어떻게 하고요? 말소. 다 땅을 등기를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 뭘로? 소유권에 의해서. 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죠? 이 건물 누구 땅에 있는 거야? 남의 땅에. 남의 땅에 건물 세우는 거죠. 그럼 건물도 어떻게 하고요? 철거해야 되지. 건물도 철거하고 땅은 어떻게 하고요? 다 등기를 말소하고. 이렇게 빚어진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무효 등기인 이 부실 등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뭐를 주지 않아요?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 그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민법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민법은 등기에 뭐를 부인한다? 공신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신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땅은 누구 소유로 된다? A가 소유자가 된다. A 소유. A 소유, C 소유 중에서 누구 소유? A 소유로 되고 C는 땅 뺏기게 된다 이거죠. 바로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 동산에 관한 공신력은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이 정확히 구별해서 떨어지셔야 됩니다. 자, 공신의 원칙 해서 쌍괄호 2번에 나와 있죠. 쌍괄호 2번에 민법의 태도에서 1번 부동산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에 별 2개 할게요. 그리고 이걸 써주셔야 돼요. 부동산은 A 거가 되어요. 제3자, 선의 제3자 거가 되어요. A 거가 되어요. A 거가. 제3자는 뺏겨요. 땅을 뺏겨요. 이 문제로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나머지는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이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냐 등기를 불필요로 하는 경우냐 이 문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물권행위라고 나오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191페이지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서 하나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186조와 등기를 불필요로 하는 몇 조? 187조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 이거죠. 이때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우리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바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실 변경은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몇 조가? 186조가. 여기서 체킹해야 될 때는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네 단어를 다 200% 체킹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를 여기서는 법률행위란 예컨대 매매계약을 말하죠. 매매계약도 법률행위네요. 오케이. 내가 매매로 땅 샀어? 등기해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대신 표현할 수도 있네요. 형식주의야. 우리 민법은 매매로 땅 사면 등기 한 사람이 소유자 되는 거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쌤 매매만 그래? 아니에요. 교환도 그래요. 교환. 교환할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쌤 저당 설정할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저당 설정.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등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정의를 했어요.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유권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것도 법률행위야? 맞습니다. 왜? 의사표현해야 되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면 그것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생길 때도요.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때도 등기를 하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여기서 이행 판결의 뜻은 이런 뜻. A 땅을 B가 10억에 매매로 인수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매수자가 잔금까지 지난주에 다 끝냈어요. 잔금까지 다 송금했는데 약속대로 땅 주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 등기를. 왜 안 줘? 왜? 사정이 생겨서. 나 잔금 다 보냈는데 그때 매수자가 땅 주인에게 등기를 달라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이렇게 소송을. 뭐를 이전해 달라고요? 등기를 넘겨달라. 누가? 매수자가 원고, 매도인이 피고. 이때 법원이 확인을 해요. 법원이. 돈 다 치르셨어요. 오케이. 돈 받으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약속대로 등기를 넘겨줘야지. 그때 법원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라고 판결을 내려주어요. 그 판결을 우리는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 해라? 등기를 넘겨줘라. 넘겨줘. 등기를 넘겨서 이행해줘라고 판결을 해줘.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판결 나왔거든요. 법원 판결문이. 그럼 얘는 소유권을 가져온 건가요? 아직 가져오기 전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넘겨주라는 거죠.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라고 그런 거죠. 그럼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될 때는 판결문이요. 판결문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뭐 한 순간? 등기를 가져왔을 때. 등기를 가져왔을 때 소유자가 생기는 거지. 소유권이 생기는 거지. 판결만으로 소유권 안 생긴다 이거죠. 등기를 넘겨서 가져가라는 거죠. 등기를 넘겨주라고. 주라고 그런 거지. 아직 소유권을 이쪽으로 넘겨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언제 가느냐? 등기했을 때. 이행 판결일 때는 꼭 뭐를 해줘라? 등기를 해줘라. 그래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요. 취득 시효일 때, 취득 시효도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 시효일 때도 등기를 해라.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5개로 압축이 되어요. 5개로.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추가할 게 몇 가지 더 남아 있지만 일단 몇 가지로 5가지를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5개를. 이 5가지를 우리는 압축적으로 이 5가지를 머릿속에서 때려넣기가 어려우면 이 단어 하나로 대신하자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꽂을 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라고 186조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다. 등기를. 여기 추가 알파, 플러스 알파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 중요한 거 몇 개. 자, 여기서 득실 변경할 때 득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 A로부터 B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실은 뭐예요? 상실할 때. 소유권 포기할 때 등기해야 되지, 포기. 소유권을 포기하든 아니면 내 지분을 포기할 때도 등기해야 된다. 이것도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 변경은요. 소유권이 뭐 할 때? 변경할 때도 등기해야 돼. 득실 변경, 즉 권리가 변동할 때 다 등기하라고. 등기를 해야만 뭐가 생기는데?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런다. 등기는 무슨 요건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186조에서 잡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 부가적으로 형식주의하고요. 효력 발생 요건까지 챙겨가실 것. 다음,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187조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언제 그런데? 법률 규정일 때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그래도 물권 변동은 우리 민법이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잡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법률 행위로 인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일 때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민법 187조예요. 그래서 187조 바로 밑에 볼까요? 191쪽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상속받았어, 아빠가 내가. 그럼 등기 안 해도 돼.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옮기면 수용입니다. 수용.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금 주고 그럼 소유권 국가에게 갔어. 그거 등기 안 해도 돼. 보상금 다 주면 등기 안 해도 국가에게 소유권 넘어갔어. 세 번째는 판결이라고 돼 있죠. 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위에다 쓰되 형성 판결.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 쳐야 돼, 등기를. 근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돼요. 형성 판결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는 경매요. 아파트를 경매받았죠. 이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넣으면 소유권 나한테 넘어와요. 기타 법률 규정에 별표할게요. 그 기타가 9개 정도 있어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우리 민법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일단 4개가 돼 있죠. 첫째요. 형성 판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용. 내 땅 수용당했어. 국가가 보상금 주고. 내가 안 받았더니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땅을 뺏어갔네. 수용당했죠. 그럼 등기를 안 해도 승기를 안 해도 국가에게 소유권 이전된 거예요. 상속받았어. 내가 아빠 부동산을 상속받았어. 이것도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경매요. 경매는 경락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 낙찰자에게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일단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형성판결,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상속, 네 번째는 경매. 이거 4가지를 엮어서 형수상경이라고 그래요. 머리 글자 따드립니다. 형수상경. 4가지는 등기를 안 해도 되옵니다.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타 있죠. 기타. 이 기타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심화학습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에 대한 2가지 루트를 이렇게 압축하셔서 보셨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이렇게 크게 판을 잘 짜고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93쪽에 짱가로 2번 보실까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죠. 그게 187조고요. 일단 머리 글자를 이렇게 쳐두시자고요. 형수상경했다고.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에 관한 논의는 심화학습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195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제도에 대해서
잡동사니를 마구 모아놨어요. 이것도 심화학습에서.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 여기까지 연결을 지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죠.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